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홍등가에서 겪었던 실화괴담. 그때가 아마 8월쯤이었을 거야. 여름방학이 다 마무리되어 가고 방학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알바나 하면서 전전하고 있었지. 이번 방학에는 반드시 여자친구를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그냥 허황된 꿈이었던 것 같아. 방학 때 맨날 집에 있으면 시간 남아도니까 게임 좀 하다가 밥도 챙겨 먹고 TV도 보다가 할 거 없어지면 그냥 성욕해소나 할 겸 자기 위안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나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봐서 진짜 궁금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홍등 가라고 찾아봤지. 찾아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영등포에 홍등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려고 계획 세우고 돈도 모았어. 그때부터 한 일주일 뒤쯤인가 영등포 쪽에 있는 홍등가에 갔어. 난 처음에 되게 어두울 줄 알았는데 붉은색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 막 이리저리 켜져 있더라. 홍등가라는 이름의 의미를 그때 알았어. 도로 근처에서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신 분들이 호객행위랄까 그런 걸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는 안쪽으로 계속 발을 옮겼어.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성분들의 수준도 더 나아질 것 같고 페이가 조금 비싸더라도 첫 경험이니까 더 좋은 사람이랑 하고 싶었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붉은 네온사인과는 멀어져 가고 걷다 보니 어두운 골목이 나왔어. 홍등가 근처니까 그 어두운 골목 또한 그 거리의 일부일 거라 생각하고 들어간 거지. 그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다. 정말 다시는 그런 곳에 갈 엄두도 안 난다. 어쨌든 나는 어두운 골목 안쪽으로 계속 걸었어. 어떤 여자가 어디에 있을지 눈에 불을 켜고 두리번 거리면서 걷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정말 이쁘고 어린 여자가 눈앞에 나오더라. 진짜 저런 사람이 왜 홍등가에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치 따라오라는 듯 눈웃음을 치고 뒤를 돌아 앞으로 쭉 가기 시작하더라. 나는 당연히야 이 사람이다 싶어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무작정 그 여자 뒤를 밟았어. 그때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떤 건물 앞에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난 그 뒤를 계속 따라갔어. 위로 가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지하로 가는 문은 열려 있었기에 당연히 지하로 따라 들어갔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지. 왜 호객행위를 해야 할 업소가 밝은 간판 하나 없이 지하에 있을까? 근데 그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 여자랑 한다는 생각만 갖고 따라 들어간 거야. 어쨌든 지하로 가니까 정말 가게처럼 유리문도 있고 해서 의심 없이 쭉 따라 들어갔지. 여자가 복도 지나서 코너를 돌아가는 게 보였고 나도 계속 따라 들어가려 했어. 근데 그때 그림자가 보이더라. 그림자가 말이야. 무심결에 정말 얼떨결에 본 건데 그 외 사람이 길 꺾이는 부분 벽에 안 보이게 서 있으면 꺾이기 전 바닥 부분에 그림자 생기잖아. 그게 보이는 거야. 정말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면 아예 뭔지 모르는 것보단 덜 공포스러울 것 같아서 진짜 반대로 죽어라 뛸 준비하고 진짜 완전 조금만 보이게 떼국목만 내밀어서 저게 뭔지 확인했지. 근데 진짜 놀라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그때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데 억지로 뛰쳐나왔어. 그 여자더라. 그 여자가 미소 지으면서 발소리 죽이려 그랬는지 신발도 벗고 나 잡으려고 손에 이상한 하얀 거 들고 기다리고 있더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바로 뒤돌아서 지하철역까지 뛰었어. 차에 치여도 괜찮으니까 도로에 뛰어들어서 택시 잡고 개 빠르게 잡아타고 바로 집까지 왔어. 진짜 내 생에 그런 소름과 공포는 처음이었어 정말. 그림자 못 봐서 만약에 잡혔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상상도 안 가고 나 잡으려고 발소리까지 지우고 그런 섬뜩한 웃음 지어가면서 코너 올 때까지 기다리는 치밀함에 더 소름 돋았어. 이틀간은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 이게 끝이면 말도 안 한다. 그 일 있고 나서 2주 뒤에 개강했는데 우리 과제 같은 거 전부 다 메일에다가 저장하잖아. 그래서 과제 제출할 일 생겨서 메일 안 딱 들어가니까 모르는 메일에서 메시지 하나 와 있더라. 아쉽다 다음에 또 봐. 정말 저도 듣다가 소름 돋아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글 쓰는 도중에도 소름이 한 번 다시 쫙 올라와서 혹시 여러분도 홍등가에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여성이 보이면
한번 의심해보세요. 과연 저 여자가 순수하게 돈을 벌려는 의도일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일지. 두 번째 이야기, 게스트하우스 괴담. 대학 1학년 2학기 때였다. 친해진 대학 동기애들 나 포함 3명이서 서울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2학기 첫 주가 지나가는 주말 때 여행하기로 하였다. 금요일 학교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서울로 향했다. 첫날은 기억도 없이 쓰러지듯 잠에 들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기에 빨리 잠들었었다. 둘째 날 돌아다니다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게스트하우스 들어가니 10시 반쯤이었다. 방 모양이 벌집처럼 생겼는데 정확히 1인 전용 침대 공간만큼의 크기였다. 잠을 자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서 버튼 거 마주보고 앉아 폰을 좀 봤다. 폰 좀 보다가 멍 때리면서 앉아있는데 커튼에 이상한 현상이 띄었다. 사람이 지나가면 다리 그림자가 떠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다.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래 2층 침대 쓰는데 이틀째라고 1층 쓰라고 바꿔줬다. 1층에 있으면 다리가 보여야 하는 게 정상이라 잘못 본 것도 아니었다. 눈을 깜박이고 다시 봤을 때 그 현상이 아직도 있었다. 원형인데 약간의 타원형의 송곳니 같은 이빨에 더 뾰족한 느낌. 심지어 너무도 많은 개수. 그때 당시에는 뭐지? 싶었지만 지나고 본 뒤에는 좀 소름 돋는 것이었다. 아직도 내 기억이 생생하다.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 집어삼킬 듯이 그 이빨들이 움직였다. 상상이 아니라 날카롭고 수많은 송곳니가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대체 뭔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하다. 세 번째 이야기, 시골에서의 실화괴담. 비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경상도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키워졌대. 그래서 시골 안쪽에 있는 굉장히 적막한 집에서 살았고 당연히 또래 친구들과도 많이 어울릴 수 없는 환경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농사일 하시러 밭에 가시고 할머니는 경로당에 가시게 되셔서 비는 혼자 집에 남겨졌대. 오후 7시쯤 되니까 애는 뉘엿뉘엿 저오고 배는 고파서 주방에 가서 뭐라도 먹으려고 뒤적거리는 중 누군가 커다란 철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비는 할아버지가 이제 해가 져서 오셨나 보다 하고 반갑게 인사하러 나갔대. 근데 밖으로 나가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지더래. 분명히 철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고 장난칠 사람도 없겠지만 장난인가 싶어서 문 밖에 담을 넘어서 봐도 아무도 없더래. 문득 비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대. 옛날 집이라 문고리도 옛날식이어서 안으로 들어간 뒤에 젓가락이나 소막대 같은 걸로 저 사이에 끼워 넣어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건데 문을 닫고 소막대를 걸으려는 순간 누가 밖에서 강제로 문을 열려는 듯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더래. 비는 필사적으로 문을 당기면서 결국 소막대로 문을 잠궜대. 그래도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계속 문을 흔드는 듯 덜컹거리고 할아버지의 할머니와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혼자 계속 집안에서 떨고 있었대. 1년 갔던 10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리고 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 비야 어딨니? 저녁은 챙겨 먹었니 우리 아가? 비는 할아버지인 걸 직감하고 문을 열어 곧장 할아버지께 안겼대. 여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께 전부 말씀드리고 비는 할아버지와 함께 잠에 들었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긴 거지. 귀신이 비를 해코지하려다가 실패했으니까 대문을 열고 들어왔던 할아버지를 해코지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끙끙 앓으시고 40도가 넘어가는 고열에 시달리셨대. 병원에 다녀와도 병은 나아지지 않고 하루에 15시간을 누워있어도 도무지 병이 나을 기미를 안 보였어. 견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근처에 사시는 용한 무당을 불러오셨어. 할머니는 비가 겪었던 일들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고 그러므로 무당분에게 그냥 할아버지가 크게 아프다고밖에 말하지 못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무당분이 들어오시자마자 비에게 하는 말이 너 그날 뭐 했니? 누구랑 있었던 거야? 똑바로 말 안 하면 너희 할아버지 죽어. 라고 무섭게 말하셔서 비는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해드렸대. 무당분이 너 그거랑 말도 했니? 라고 물어보셔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대. 무당분은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시며 할머니께 안 좋은 놈이야. 재미삼아 사람을 괴롭히는 놈이라 많이 힘들지도 몰라. 라고 하셨대.
구슬 준비하러 다녀온다고 하고 무당분은 3시간 뒤에 다시 집에 오셨대. 바로 구판이 벌어지고 비도 그 구판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어린 마음에 형형색색 천도 많고 신기한 칼도 있어서 그냥 신기할 뿐이었대. 한창 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할머니는 비를 방 안에 데려다주고 할아버지를 모시고 구판이 벌어지는 곳으로 모시고 나왔대. 할머니 말씀으로는 할아버지의 해코지하는 귀신을 몰아내고 성불하게 해주는 의식이었다는데 무당분이 구슬하면서 중간 크기의 칼을 눈을 감고 뒤로 던졌는데 칼끝이 비가 있는 방 안을 향했다고 해. 무당분이 굿을 마무리하고 할머니께 나 혼자만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이틀 뒤에 나보다 더 영험한 분을 모셔올 테니 조금만 참아 라고 하시고 갔대. 그리고 무당분이 부적을 하나 써주고 가셨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르는 곳에 꽁꽁 숨겨두라고 하셨대. 비는 그 부적을 벽지를 뜯고 그 안에 잘 숨긴 다음에 다시 벽지를 감쪽같이 붙였대. 그날 밤 꿈인지 현실인지 기억은 안 난다던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무시고 있고 자기는 비몽사몽하며 눈을 떴대. 그런데 10살 남짓한 어린 남자애가 방바닥과 장롱 사이를 뒤지면서 어디 있어? 라고 계속 말하면서 다니더라는 거야. 비는 그대로 기절한 건지 잠에 든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밤이 지나갔대.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장롱문은 열려있고 방 안이 누가 뒤진 듯 어지러웠다는 거야. 비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두 분께 말씀드리고 두 분은 그런 비를 괜찮다면서 꼭 안아주셨대. 그날 낮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집에 계시면서 비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보냈대. 그날 밤 비는 다시 한번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경험을 하는데 어젯밤에 봤던 남자아이가 무릎을 꿇고 양손은 바닥과 벽을 더듬거리며 지나다니더래. 너무 무서워서 자는 척을 하며 실눈을 뜨고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부적을 숨겨놓은 벽에서 멈추더래. 그런데 그 아이가 손과 발은 벽에 딱 붙이고 목만 뒤로 돌아가 비를 보며 씩 웃더래. 여긴네. 비는 다시 기절하고 다음날 새벽에 깨서 바로 굿을 치렀대. 굿이 성공적으로 끝난 모양인지 무당 두 분은 웃으면서 비에게 이제 괜찮을 거라고 어젯밤과 같은 일은 다시 안 겪어도 된다고 그러셨대. 다행히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눈에 띄는 속도로 쾌차하셨고 무당분들 말씀대로 비에게도 몇 년간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네 번째 이야기, 강원도 실화괴담. A는 강원도에서 살던 애였어. 성적이 제법 잘 나와서 서울에 있는 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서울 간 거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멀잖아. 그래서 A는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어. 어쩔 수 없이 자취방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는데 원래 학교가 가까울수록 집값이 껑충껑충 뛰잖아. 별 수 없이 학교랑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자취방을 얻었어. 그래서 3월에 입학해서 4월 지나고 중간고사 보고 5, 6월 돼 가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야. A가 이제 중간 끝나고 한창 술을 먹으러 다니는 시즌이어서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술에 취해서 집에 가는 길이었어. 나랑 A랑 다른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2시까지 술을 먹고 나는 집이 멀어서 야간 버스 타고 가고 A는 자취방으로 걸어갔대. 근데 자꾸 술집 나오면서 자취방에 걸어가는 도중에 계속 시선이 느껴지더래. 안 좋은 느낌의 뒤를 흘깃흘깃 보면서 걸어가는데 자취방에 거의 도착했을 쯤에 누가 뒤에서 A의 이름을 크게 부르더래.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키가 170쯤 돼 보이는 남자가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짧은 무언가를 들고 있었대. 너무 시겁한 나머지 A는 그대로 자취방까지 뛰어서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창문도 싹 닫고 문도 잠그고 이불 덮고 숨죽이고 있었대. 그런데 가로등 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창문 앞에 비치더라는 거야. 그 남자가 자취방까지 따라온 거지. A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울면서 경찰에 조용하게 신고를 했대. 신고를 하는 동시에 밖에서 창문에 대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라기엔 약간 하이톤인 목소리로 문 좀 열어봐 별일 없을 거야. 이러더래. A는 무시하면서 경찰에는 주소 말하고 누가 지금 집 앞에서 위협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하고 끊고 숨소리도 안 내고 숨어 있었대. 밖에 남자는 이제 문으로 돌아가서 문을 흔드는지 계속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릴 때마다 A는 엄마 아빠 생각이 간절히 나더래.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 씨발 이러면서 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A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대. 20분 정도 후에 경찰이 오고 경찰 두 분이 오셔서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도 깜짝 놀란 A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어. 경찰이 문을 열고 A에게 혹시 쫓아온다는 사람이 키가 170 정도 되고 모자 쓴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더래. A는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는 거지라고 궁금해하면서도 네라고 답변했대. A는 궁금해서 경찰한테 물어봤대. 근데 아까 신고하면서 인상착의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그 뒤에 경찰이 한마디 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정말 소름 돋아서 기절할 뻔했다고 우리한테 말하더라. 멀리서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가로등 지나서 좀 가니까 옆 건물담에 어떤 사람이 기대 있더라고요. 되게 누구 기다리는 자세였는데 저희가 오니까 가버리던데 정말 소름 돋더라. 혹시나 정말 간 건가 싶어서 문을 열었다며 내 친구는 지금쯤 아마 크게 다쳤거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지도 몰라. 그 일 있고 나서 A는 집주인한테 사정 얘기해서 보증금 받고 바로 자취방 다른 곳으로 바꿨더라고. 세상에는 정말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 혹시나 성북구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밤길 조심해. 어디서 그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니까. 정말 그 사람도 술 먹고 한 번의 실수로 그런 거라면 좋겠지만 아닐 확률도 있는 거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기는 여기까지야. 5번째 이야기. 그 동네는 갈 수 없었다. 때는 제가 19살 약 10여 년 전. 삼촌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셔서 방학 때 용돈벌이 겸 일손도 도울 겸 삼촌 따라 현장 작업을 다녔었습니다. 이야기는 편의상 반말로 진행하겠습니다. 찢어질 듯 추운 겨울. 성인이 되면 꼭 자동차부터 사고 싶다는 꿈을 키워온 나에겐 삼촌의 일손 돕기는 아주 꿀 같은 일이었다. 내가 할 일이라곤 합판 따위나 공구 나르고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가주고 바닥 쓰는 정도였다. 정말 할 게 없었다. 삼촌은 오너이기 때문에 밑에서 일하시는 일당쟁이라 칭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매번 바뀌는 정말 일당만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그런 현장에서 나는 아주 어린 꼬맹이일 뿐 그 누구도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다. 처음에는 경기도 근교 작업만 하다가 안산 원곡동 작업이 들어왔다. 가깝기도 하고 일 끝나고 친구들 만날 시간도 있을 거란 생각에 행복했다. 현장은 원곡동 2층에 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이었다. 완전 구식 촌티 나는 인테리어가 문제로 소파부터 테이블까지 전부 교체 작업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작업 기간은 5일로 정해졌다. 인테리어는 평균적으로 여러 팀이 와서 전기팀, 소파 청가리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맞추지 못하면 일이 덜 미뤄지고 5일 내에 완성할 수 없다. 다행히도 첫날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전기팀의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순조로웠다. 우리는 한쪽 구석에 짐을 풀어놓고 다른 팀들의 작업을 끝내내길 기다리며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 한 인테리어 팀이 삼촌과 약 20년 전에 같이 일을 배우신 분이 오셔서 일 끝나면 같이 밥이나 먹자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다. 아 젠장 친구들이랑 갬방이라도 가려 했는데 오늘은 고기 먹는 걸로 위안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한 후 작업은 순조로이 이루어졌다. 일당쟁이들은 시간만 일하고 딱 그 시간에 일당만 받기 때문에 6시에 먼저 퇴근하시는 분들과 야간 작업까지 하시는 분으로 나뉜다. 우리 팀에도 5명의 직원 중 3분은 퇴근하시고 2분은 마무리 작업으로 남아서 일을 했다. 그 2분 중 성민이 삼촌이라는 분은 항상 재밌으시고 정말 화술이 뛰어나시며 짖은 숯검댕이 눈썹을 자랑하는 우리 현장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셨다.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 미혼이신 게 의아할 정도의 매력을 가지신 분이었다. 이른 모든 작업을 마무리한 늦은 밤에 일어났다. 우리는 호프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삼겹살집으로 이동했다. 도보로 가기엔 좀 먼 것 같아서 삼촌과 나와 성민이 삼촌은 완전 구닥다리 포터를 타고 삼겹살집으로 향했다. 우리 삼촌에겐 안 좋은 버릇이 있다. 작업용 포터를 타고 내리면 문을 잠그지 않는다. 어차피 중요 물품들은 뒤쪽 짐칸에 자물쇠로 걸어두었으니 걱정 없다고 한 적이 있다.
그늘도 역시 잠그지 않으셨나 보다. 고깃집에서 어른들은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 성민 삼촌은 술을 드시지 않았다. 이유는 집이 부천 쪽이라 일이 끝나면 자가용으로 퇴근하시기에 대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였다. 술이 오가며 2차를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나와 성민 삼촌은 당황했다. 내일 출근 시간이 9시인 걸 감안하면 지금 집에 가서 씻어도 피곤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이야기는 선부동 쪽에 있는 노래방에 가는 걸로 결론이 지어졌고 나와 성민 삼촌은 구닥다리 포터를 타고 먼저 퇴근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삼촌팀과 나와 성민 삼촌은 나뉘었는데 성민 삼촌이 건물 뒤쪽 공영주차장에 대놓은 포터를 가지고 삼겹살집 앞으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다. 한참을 기다려도 삼촌은 오지 않았다. 뭐 겨울에 차가 오래되어 방전이 된 적이 수두룩하기에 보험 출장으로 점프를 하시려나 싶어서 건물 뒤편으로 걸어갔다. 이상하게도 포터는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시동도 걸지 않은 채 서 있었다. 환한 라이트 불빛 때문에 차 안에 삼촌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차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때 조수석 쪽 뒷문에서 누군가 뛰쳐나왔다. 삼촌인가 싶어서 뒷모습을 보았지만 키가 180 금방 되는 삼촌보다 한참 작아 보이는 최고의 사람이 뛰어가는 거 아닌가. 이상하다 싶어 차로 갔더니 목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삼촌을 발견하였다. 당황한 나머지 삼촌을 부르며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삼촌은 옆으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울면서 소리 지르며 구조대에 부를 생각도 못했다. 그냥 울부짖었다. 그뿐이었다. 삼촌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냥 울었다. 누군가 그 광경을 보고 경찰을 부른 것일까? 구급대원이 아닌 경찰이 먼저 도착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울면서 어떻게 하냐고만 반복했다. 얼마 후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삼촌과 나는 고려대학병원으로 향했다. 진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울었다. 말도 못했던 것 같다. 병원 가는 동안의 기억은 없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보호자가 되었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삼촌을 보며 걱정돼 죽을 지경이었다. 그 뒤 경찰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길래 내가 본 그대로 진술했다. 진술하는 중에도 삼촌 생각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났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삼촌 이름을 제외한 가족, 주민번호까지도 알지 못한다. 경찰 말로는 차를 수색해도 지갑과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약 5시간에 걸친 수술은 끝이 났고 의사 말로는 다행히도 목수면 지장이 없으나 흉기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 성대 즉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제야 안심이 되었고 이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내 핸드폰을 보니 엄마의 부재중 약 10몇 통과 삼촌의 부재중 3통 정도가 와 있었다. 두 분께 전화로 자초지종 설명을 드리자 엄마와 삼촌은 같이 오셨다. 이틀 뒤 성민 삼촌이 깨어났고 경찰은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기 위해 왔지만 삼촌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단기 기억상실증이라고 한다. 사고 지역 CCTV를 확인하려고 경찰도 노력했지만 그 당시 원곡동은 짱꼴라마을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CCTV가 잘 보급되지 않았었다. 우리 삼촌은 성민 삼촌에게 미안하다고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고 성민 삼촌은 웃으며 안 죽었으면 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삼촌을 위로했다. 범인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다. 그 범인을 본 것도 나뿐이다. 대략적으로 키는 170 초반이 나거나 좀 더 작은 것 같다. 그 당시 검은색 후드티, 후드 집업 같은 걸 입었었다. 경찰들은 중국인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수사했지만 전혀 실마리도 잡지 못했다. 난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만약 있다 한들 귀신이 사람 죽인 수보다 사람이 사람 죽인 수가 훨씬 많을 것이다. 난 모르는 사람이 무섭다. 난 아직도 원곡동을 가지 못한다. 지나치는 건 지나쳐도 원곡동이란 곳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가 없다. 그 동네는 앞으로도 못 갈 것 같다. 6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착한 후임. 내가 상병 달고 얼마 되지 않아서 후임이 한 명 왔어. 나는 나름 후임한테 잘해주는 선임이라. 얘 오고 나서 말도 먼저 걸어주고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그랬지. 근데 사람이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 감이라는 게 오잖아. 아 얘는 어떠어떠한 성격이구나 어떨 것 같구나 이런 거 있잖아. 몇 번 말을 해봤는데 애가 정말 순수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 약간 다른 느낌이 들었어. 어쨌든 성격은 착하니까 그 뒤로도 자주 말 걸고 친하게 지냈는데 귀신 보는 후임 이름을 민규라고 할게. 근데 어느 날에 민규가 귀신을 보는 애라고 소문이 쫙 퍼진 거야. 민규랑 같은 생활관 쓰는 후임한테 찾아가서 얘기해보니까 아 민규게 진짜 같습니다. 밤에 혼자 일어나 있을 때에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그 당시에 나랑 같은 생활관 쓰는 동기 한 명도 자기가 뭐 귀신 볼 줄 안다 이랬는데 나는 안 믿었거든. 왜냐하면 나는 20년 넘게 살면서 꿈속에서조차 한 번도 귀신을 못 봐왔고 과학적 근거도 없으니까 응 안 믿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귀신 보인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내왔어. 민규는 약간 애가 어딘가 달라서 진짜 보이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주말 밤이었는데 동기들이랑 다 같이 TV 보고 이제 자려고 누워서 옆에 있는 동기랑 잠깐 얘기를 했어. 얘가 침대를 붙이자고 해서 붙인 다음에 맨날 둘이 얘기하다가 자는데 그늘도 막 얘기하다가 동기가 먼저 잠이 들고 나도 잠들락 말락 하는데 내 머리카락을 누가 손가락 2개로 쓱 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라서 와 시발 뭐야 하면서 일어나서 생활관 둘러봤거든. 근데 다 자고 있는 거야. 그게 동기들이 장난친 거였으면 킥킥대면서 도망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이번 거 진짜 소름 돋았다. 이러면서 툭툭 쳤는데 애가 진짜 자고 있는 거야. 얘가 원래 평소에 장난을 잘 치는 편이라 난 정말 얘가 장난친 줄 알았어. 근데 다 자고 있으니까 순간 너무 무서워진 거야.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애 깨웠지. 그 다음에 방금 내 머리 누가 만졌다 하면서 또 얘기하다가 그날은 어떻게 잘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민규가 진짜 생뚱맞게 나 생활관에서 나오자마자 나한테 오더니 A상병님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이러길래 응 잘 잤어 왜? 이러니까 어제 이 생활관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우리가 이 생활관이었거든. 진짜 그래서 순간 와 시발 이 말이 나오더라. 어제 내 머리를 누가 만졌고 귀신 본다고 소문난 후임이 나한테 다짜고짜 와서 인사하더니 이런 말 하니까 어이없고 무서워지더라. 우리 전에 이 생활관 쓰던 선임들도 귀신 봤다고 하고 그 선임 때도 뭐 있었다고 했고 간부들도 귀신 본 적 있다고 했었거든. 근데 난 그동안 안 믿었거든. 근데 민규가 그러니까 와 진짜 우리 생활관에 귀신 있나? 얘 진짜 귀신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진짜 그 뒤로 무서워서 옆에 있는 애 늦게 재우고 나 먼저 잠들고 그랬어.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내가 진짜 얘 귀신 보이는 거 맞는구나 하고 결론 지은 결정적 사건이 발생해. 그때가 아마 여름이었고 낮에서는 초병 근무 타임이었어. 내가 전번초고 민규가 후번초였거든. 초병을 2명씩 서잖아. 나는 그때 내 동기랑 섰었는데 근무 시간 끝나고 민규랑 지 동반 근무자랑 내려오대. 근데 또 다짜고짜 민규가 우리한테 하는 말이 혹시 여기서 노래 부르셨습니까? 이러는 거야. 애가 하도 무섭게 물어보길래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서 노래를 불렀는가에 대해 생각을 뒤집었지. 근데 내 동기가 불렀던 게 생각나는 거야. 동기도 기억했고 그래서 응 불렀는데 왜?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이래서 아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빨리 올라가야 돼. 왜 말해봐. 이러니까 저희가 방금 내려오는데 나무에 있던 귀신들이 김상병님 있는 초소로 다 몰려갔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때도 진짜 얼탱이가 없고 걔 무서워가지고 뭔 소리야 걔는 여기 왜 왔대?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귀신은 원래 노랫소리에 이끌려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거야. 정말 난생 처음 겪는 일을 당하니까 황당하더라. 도청장치를 단 게 아닌 이상 우리가 노래를 불렀는지 뭘 했는지 얘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이 일 일어난 후로 민규를 피해 다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어. 이 일 이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짧게 얘기하자면 우리 부대가 5분 대기조를 운영했었는데 2주 간격으로 바꿔가면서 했었어. 근데 꼭 교체될 때마다 누가 작게라도 다치거나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가 내 차례가 왔거든. 그래서 들어갔지.
근데 민규가 또 와서 에이 상병님, 이번 조는 별일 없을 겁니다. 이래서 응? 왜?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10명이었나? 그랬는데 우리 중에 한 명 등 뒤에 수옥이 수호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조는 안 다칠 거래. 근데 진짜 아무 일 없이 잘 마무리하고 그때 나 상도 받았어. 그래서 민규한테 그 한 명이 누구야? 라고 물으니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길래 나는 민규가 그렇다면 그런 건가 보구나 하고 더 이상 안 물어봤어. 귀신을 보긴 했지만 애는 정말 착해서 아직까지도 이름도 기억나고 그러네.